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계 건강한 담론 형성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주재한 문화예술 정책대담 GGC 정책 프리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회차, 오늘 나눌 주제는 문화예술 산업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안티에그의 형훈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 대학원 문화예술 경영학과의 김선영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단체 앙상블 온과 로컬 기획사 로컬 멀티플라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미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예술의 효용처럼 문화예술 산업 역시 단순히 경제 논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콘텐츠의 상품성, 경제적 이윤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첫 번째로는 스타트업 육성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작, 유통, 소비, 이렇게 예술의 가치 사슬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할 때 이제까지는 창작 또는 창유, 소비 이쪽에 좀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유통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자님이나 다 아시겠지만은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예술 분야의 스타트업 하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예술 분야에도 스타트업이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 문 같은 데는 이제 시리즈 B까지도 투자를 받을 정도로, 또 널 위한 문화예술도 작은 금액이지만 투자를 받고, 이렇게 스타트업들의 성공 사례 혹은 이렇게 발전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물론 당연히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예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확산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 측면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 예술의 산업화 혹은 예술 산업을 말할 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써 있지만 예술을 상품화하려는 거 아니냐, 혹은 예술을 대중화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차원은 결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논하는 기초예술 혹은 순수예술은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예술가의 창의적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예술가의 창의적 자율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중예술과 순수예술 혹은 기초예술이 갈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창작자에게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혹은 비즈니스를 하니까 무언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분히 예술가의 창의적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통 쪽에, 그렇다면 우리 매개자들 혹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예술가들의 창의적 자율성을 보전해 드리면서 확보해 드리면서 이걸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바로 유통 쪽에, 물론 유통이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매우 공감하고요. 네, 저희도 지역 기반의 로컬 스타트업으로서 저는 지역 로컬 문화예술 산업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포함한 다양한 그런 로컬 컨텐츠를 제작, 판매하고 또 그러한 공간을 운영을 해나가는 예술가, 창작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어딘가,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관점에서 컨텐츠의 필요성에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 자체로 가치 창출을 충분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고, 그들의 문화적, 경제적 활동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당연히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생산 가능한 컨텐츠를 갖고 지역에 필요한 문화적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그 문화 공간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당연히 좋게 만들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문화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죠. 이러한 지역의 앵커 공간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또 계속 발전시키면서 더불어 저는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도 높아지고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지고 지속 가능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서 이 또한 역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같이 가능해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컬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이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역시도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이고요.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해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의적인 기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작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작품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술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 두 분이 보셨을 때 현장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리고요. 네, 김미애 대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전에 쌓아야 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경제적 안정을 이루려면 이들 또한 다른 창업가들처럼 기업가 정신을 키우고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 교육,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시도할 때 나의 컨텐츠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사람들 혹은 팬이 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애초에 창업 교육에서 말하는 그런 페르소나를 찾는 과정부터 그것이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증해 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화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혹은 스스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좀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은 사실 조금만 찾아봐도 정말 다양한 좋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교육,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의 육성 지원 사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다양한 그런 창업 교육들이 많아서 그런 교육들에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고 좀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제작 지원 프로그램들도 문화재단, 문화원, 그리고 컨텐츠진흥원 등 다양한 곳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제품 제작할 수 있는 컨설팅, 멘토링을 포함한 그런 제작 지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위험 부담도 좀 낮추고 사업화를 위한 초기 진입을 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업화를 하려면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예술은,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예술 얘기하는 거 맞죠? 예, 기초예술은 정말 그렇게 저변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근본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술의 소비자를 더 발굴하고 더 저변을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먼저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좀 무식하게 대중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술의 대중화. 그런데 이제 대중예술하고는 분명히 다르고요. 요즘 이제 예를 들면 많은 또 예술가분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예술을 이제 재미있게 전달하고 흥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그런 노력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예술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예술 기업의 경우 예술인 지원과 마찬가지로 초기 공공 지원 사업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초반 1, 2년에는 실적이 없어서 지원 사업을 받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공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지 교수님 먼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술계가 이제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예술계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너무 작은 인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새로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이 이른바 아트월드 예술계에 진입하는 장벽이 참 높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패감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맞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지원 사업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술 분야는 조금 다른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없어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자립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그냥 이렇게 예술가분들이 경기도 관내 예술가분들에게 돈을 이렇게 일정 부분 나눠드리는 거에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사업계획서 이걸 가지고 오시면은 적절한 상황에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저는 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도 없어도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웬만하면은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서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아무래도 그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혹은 예술에 관심 있는 매개자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이 금액도 조금 키우고 그러면서 그런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면 예술이 특별해서라기가 아니라 예술 분야에 이제 얘는 아직까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스타트업의 어떤 성공 사례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고용계수가 높은 그런 산업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예술 분야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아니스트 출신이라 제가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을 한 건데요. 정말 예술인 지원 사업은 뭐 실적 경력이 없으면 초기에 이제 지원받는 게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신진 예술가나 신진 예술 단체가 뭐 그런 이유에서 뭐 초기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이 일단 높아서 뭐 중도에 포기하거나 워낙 척박하니까 초기 활동을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스스로 사라지는 그런 단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신진 예술가나 뭐 신생 예술단체 지원의 뭐 방향이 뭐 나아지고는 있다고 해도 여전히 뭐 일회성 작품 발표에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과물 발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신진 예술가나 신생 예술 단체의 활동 경력 혹은 생애 주기를 고려한 평가 틀이 여전히 부족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여전히 또 받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려면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업 초기에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 목표, 작품 제작에 대한 사업 계획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을 검토해서 그걸 차근차근 검증해보는 기관으로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연결망입니다. 그러나 예술 기업이 예술인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예술 기업이 다양한 창작자와 상생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트워킹의 판을 깔고 연결하는 사실 작업이 지속적인 이런 문화 기획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기업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네트워킹의 판을 깔고 엮어나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아이디어 나누고 반짝이는 공통 관심사 생겨서 양자 간에 어쨌든 합의가 도출되어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결과가 좋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일단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잖아요. 네트워킹을 하려면. 그런데 민간이 스스로 그런 자리를 만들기에는 사실 여력이 없거나 운영에 그런 현실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문화예술 기업과 창작자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킹의 판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늘 여전히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목말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네트워킹의 판, 그런 다각적인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고 100% 공감을 하고요. 네트워킹 참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 네트워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시로 만약에 하든 자주 하든 그런다 해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거는 엄연한 사업상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이 사업이라는 매개체를 두고 만나야 진정한 네트워킹이 된다. 아마 알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요즘 우리 예술계에서도 몇 년 전부터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거를 좀 우리 예술 분야에 좀 맞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좀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술 분야에 특화된 엑셀러레이팅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공공이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가동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분야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도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공공이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 혹은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빠르게 4가지 질문 다 답변해 보았는데요. 이번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양혜원입니다. 오늘은 예술과 예술 산업에 대해서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2년 9월 7일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의 정의 조항이 13개의 장르와 범주를 열거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된 문예진흥법은 기존에 열거된 13개의 장르와 분야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이라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또 기존에 나열되어 있었던 분야나 장르들을 예시조항으로 바꾼 부분들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 어떤 개방성과 유연성을 더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열되어 있었던 13개의 범주나 그 장르들이 어떤 체계적인 위계관계가 성립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것들을 재정돈하거나 재조정하는 과정이 없이 그대로 나열하고 추가했다는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과 예술 산업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한 어떤 해답의 단초를 얻기 위해서는 유사한 개념인 예술과 문화산업 그리고 창조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과 문화산업의 관계를 가장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델은요. 문화경제학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트로스비가 얘기했던 동심원 모델입니다. 데이비드 트로스비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는 경제적 가치만 산출하지만 문화상품이나 서비스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트로스비는 동심원 모델에서 문화산업의 중심부에 어떤 문화적 상품과 서비스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갖는 핵심 창조 예술을 위치시키고요. 이 핵심 창조 예술에서 발현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향력이 동심원을 통해 바깥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창조 예술에서 시작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음성, 문자, 이미지의 형태로 제작 발현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콘텐츠들이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동심원의 바깥 계층에 근접할수록 그 아이디어의 문화적 콘텐츠의 비중이 줄어들고 상업적 특성의 비중이 더욱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동심원의 구심에 가까운 재화와 서비스일수록 창의성이 강한 산업으로, 바깥 계층에 가까울수록 상업성이 강한 산업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논의들을 포섭해서 다시 한번 현대적 의미에서의 동심원 모델을 그려보면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술로부터 문화부문, 문화산업 그리고 창조산업까지 그 영역과 가치와 활동이 확장되는 그런 형태와 구조를 띠고 있고요. 이 4개 영역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영역 간에는 좀 그 경계가 모호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예술과 문화산업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원본성과 현장성 대 복제 가능성, 그리고 오락성 대 예술성을 들었었죠. 예술의 경우에는 원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복제나 재현이 어렵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힘들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오락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미적 감상이나 예술성, 독창성, 그리고 실험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간 예술은 공연장이나 이제 미술관 그리고 종이책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이 곳곳에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연과 전시도 영상화되거나 또는 온라인 뷰잉룸을 통해서 웹에서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NFT를 통한 분할 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원본을 디지털화해서 보유하고 오히려 원본은 파기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최근에 벌어지기도 했었죠. 예술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기존의 것들을 깨부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개방성과 전위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방성과 전위성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형식성과 매체 그리고 유통되고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적인 형식과 유통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의 존재 방식도 허용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술의 외연 확장 또는 예술의 산업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티켓 비용이 부담이 돼서 또는 너무 멀어서 공연장이나 미술관에 가지 못하고 어렵게 느꼈었던 분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또는 공연 영상이나 또 온라인 뷰잉룸을 통해서 공연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예술 관객이나 예술 시장의 저변을 넓힘으로써 예술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그 역할에 대한 인정과 보호일 것입니다. 미적 감상을 통한 즐거움과 휴식, 창조적 표현을 통한 경험과 감정의 소통과 공유, 익숙한 현실에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의미의 전달을 통해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 이렇게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기능은 그 어떤 다른 상품이나 재화를 통해서도 제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술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이
단순히 시장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예술이라는 영역은 창조 산업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정책은 이렇게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그 가치를 확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술의 생산 방식과 전달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접촉면이 작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지만 디지털 매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깊은 감동과 삶의 의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예술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 다양하게 창작될 수 있도록 기존의 창작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매체와 형식을 통해 표현하거나 산업적 방식으로 유통을 원하는 예술이나 단체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는 예술기술 융복합 지원이나 디지털 유통 지원, 사업 모델 고도화 지원, 투자 유치 지원, 머천다이즈화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 투자와 달리 공공 지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 예컨대 자본 지배력의 확대로 인한 다양성의 약화,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의 고착화, AI 기술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등과 같이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들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술과 예술 산업, 이 두 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과 예술 산업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영역이 시너지를 내고 사회적, 경제적 효과들을 파급시킬 수 있는 그 첫걸음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군 입대를 앞두고 그들의 이례적인 활약을 병역으로 인해 중단시켜야 하는가라는 목소리가 불거졌죠.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는 문화예술계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논의로 번졌습니다. 기존 제도가 클래식과 국악과 같은 소위 순수 예술에 대해서만 병역 특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1973년 제정된 예술체육특기자에 대한 병역 특례는 한국 문화자원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현재 K컬처의 문화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했을 때 대중문화 예술인 역시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개인의 사적 이득의 손실로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 가치의 소실로 바라봐야 할까요? 문화예술계 병역 특례 제도, 현 시대 상황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세밀하게 재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전국 각지에서 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들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개최되었습니다.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자 먹거리와 함께 즐기는 축제들이 더욱 활성화되었죠. 문화예술 관련 오프라인 행사의 흥행은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행사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쓰레기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행사에서는 하루에만 8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일주일분이 넘는 쓰레기가 단 하루 만에 나온 셈입니다. 여타 다른 행사에서도 일회용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는 미비해 보입니다. 반면 친환경 축제를 시도하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연극축제, 강릉 커피축제, 의정부 음악극 축제 등은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운영했습니다.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사용 후 반납하고 그릇의 재료를 음식으로 구성해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활용했죠.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축제를 즐기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아이디어가 구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도널드 저드 재단이 국내 대형 갤러리인 국제갤러리와 티나킴 갤러리를 상대로 한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유는 대여해준 작품에 지문 자국이 묻어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미술에서 작품 손괴가 늘 부정적으로 읽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론 의도치 않은 손괴가 작품의 현장성을 부각시키면서 스토리에 깊이감을 더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2007년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에서 작가 아이웨이웨이의 설치 조형물 템플레이트가 폭풍으로 무너진 바 있는데요. 당시 작가는 복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작품은 시대의 상흔을 그대로 담았다는 평을 받으며 작품 가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내에서 작품 훼손이 여론화된 사례가 있었죠. 바로 작가 존 원의 그래피티 작품 무제에 관람객이 전시용 붓과 물감을 이용해 붓자국을 남긴 사건인데요. 사건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낙서가 기존 작품에 잘 어울린다, 원래 작품의 일부인 줄 알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죠. 결국 작가는 작품 복원을 요청했지만 현대미술작품의 전시 구조 특성상 전시된 작품을 완벽히 보존할 수 없음에 대해서는 미술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작품에 남겨진 현장성은 오리지널리티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요소일까요? 현대미술작품의 온전한 가치 보존과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